구독, 좋아요. 자, 김병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병기 문제가 계속 터지네요. 박대준하고 고급 오찬을 한 지가 불과 며칠 전인데 또 엊그저께 지금 터진 거니 바로 이제 사실은 제주 칼 호텔 숙박권 문제가 터졌는데 어제 또 오늘 아니죠. 오늘 새벽에 새로운 속보가 나왔죠. 베트남 가족 여행 뭐 며느리와 손자 부인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대한항공 관계자하고 서비스 관련된 논의를 하더라. 우선 이 대한항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주도 2박 3일권에 160만 원의 숙박권 이 문제부터 지금 또 대한항공 관련해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참 김병기 씨가 예.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이제 저게 본질을 보면 이 보정한 갑질의 이 결과다. 그러니까 쿠팡 건도 그렇고 또 저 칼호텔 제주 서귀포 칼호텔 164만 원짜리 로얄 스위트룸 숙박권 논란도 그렇고 또 오늘 아침에 좌파 언론이 또 썼죠. 이른바 이제 며느리와 손자의 베트남 하노이 방문에 의전 부탁. 이것도 전부 김병기 자기 손으로 한 게 아니고 저 지금 나와 있는 카카오톡 창이 보좌관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병기가 164만 얼마짜리의 그 논란은 처음에는 뭐 기자들이 물어보면 아니 소금에 뭐 상처 뿌려요?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게 무슨 상처고 기자들이 소금 뿌리는 사람입니까? 사실을 물어보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질을 낼 게 아니라. 그러고 이제 하려다가 당 내에서도 야 정말 너무했네. 뭐 정청래도 한마디 하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당신 뭐 이게 지금 원내대표식이나 돼가지고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몇 년 전에 국토위 그 위원일 때 갑질을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말이야.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무슨 남자 보좌관하고 로얄 스위트룸을 썼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지. 그리고 72만 원이에요. 그 방이 오늘도 제가 그 인터넷 보니까 그거 35만 원이라고 뚝 잘라가지고 뭐 또 헛소리를 해요. 아니 인터넷만 찾아본 걸 보면 알 걸 가지고 왜 또 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씨를 보면 너무 이 국정원 출신이라 뭐 그런 걸 이 블랙 요원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넘어갈 줄 아는 모양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기자들 그 사람 저 요원 시절에 뭐 정부 예산 가지고 다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돈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뭘로 물러섰느냐 반납하겠다. 아니 잘못 안 했는데 왜 반납을 해요? 상처에 소금 뿌리냐고 기자들 보고 욕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반납한다고 난리냐고. 전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이 체질화돼 있구나. 이 갑질이. 그러면 이 지금 나온 세 번째 논란. 그럼 며느리하고 손자 그리고 부인이 가는데 아니 그럼 표를 정당하게 비즈니스 이상 끊어서 가든가. 비즈니스 이상 끊어서 가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라운지 이용권을 줍니다. 네. 그 돈 좀 더 쓰면 되잖아요. 네. 그 뭐 여당 재선 삼선 의원이 원내대표씩이나 돼가지고 근데 며느리하고 그 사랑하는 손자를 보내면서 공항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의전을 좀 우리 손자하고 며느리 가니까 잘 해달라고 자기가 하면 몰라 또 보좌관을 시켰어요. 네. 그 논란이 또 불거진 거 아닙니까? 그 부인도 일반석 끊어가지고 갔는데 뭐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부인은 해명을 했어요. 내가 의전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그 면세점에서 뭐 물건 샀는지 뭐 바빠가지고 그 해당 라운지 의전을 안 받았다. 그건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예. 바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보도 좌파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며느리와 손자를 부탁을 한 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그 내리자마자 별도의 트랙으로 나가게 하고 뭐 그 일반인들은 그런 그 소위 특별 의전이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하노이 공항에 나가 있는 대한항공 뭐 의전장 같은 사람이 직접 나와서 아이고 뭐 그 말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 부탁에 저 카카오톡에다 나와요. 예. 누구누구 님의 뭐 부탁으로 하면 아이고 오셨습니까? 뭐
자기 며느리하고 손자를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그 얼마나 대단한 의전을 받는다고 관광 간 사람들한테 그런 걸 시킵니까? 근데 이게 보좌관이 열받아서 지금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관이 그런 말을 한 걸 가장 저는 눈에 띄던데, 아니 자기를 시켰는데 내가 어떻게 김병기 며느리하고 손자가 부인이 무슨 티켓을 끊어서 몇 월 며칠에 하노이 거기 놀러 가는지를 알았겠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걸 김병기가 알아서 육하원 측에 따라서 메모를 전달하고 야 이거 좀 해 하니까 저게 나온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이쯤 되면 그 이재명 정권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저건 지금 우파 언론이 공격한 게 아니에요. 좌파 신문이 계속 단독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제가 오래 기자 생활을 한 경험에 비춰보면 저거 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쌓아놓고 살라미 자르듯이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게 뭐냐. 이게 3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버텨. 그럼 이번에 뭐라고 하고 버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엔 4, 5탄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창피를 면하려면 당정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명색이 그래도 2인자잖아요. 네네. 좀 뭐 2인자가 자꾸 저러면 득이 될까요? 제가 뭐 충고할 입장은 아니지만 결단의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 근데 본인이 사실은 결단해야죠. 그럼 또 누가 나서야 되나요? 그 이럴 때마다 나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현지에게도 사약을 어찌 보면 사실상 내린 사람이 있는데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내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김현지가 움직이나요? 자, 김병기 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초반에는 이 숙박권 문제에 관련해서도 그냥 의원실 직원이 본인의 차원에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한 거다. 뭐 소금 뿌리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어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렇게 지금 넘어갈 얘기가 아니네요. 김병기 지금 맡고 있는 직함도 그렇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계속 쌓여가고 있네요. 지금 몇 건이.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건 164만 얼마짜리 이용하고 남자 직원이랑 갔다 그랬는데 보좌관이 보낸 거에 보면 아드님 그 별도 침대라고 그러잖아요. 예. 사이드로 넣어주는 거. 그다음에 조식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들까지 이걸 하기에는 엑스트라 베드 값하고 조식도 대한항공 보고 해달라고 하기에는 자기도 좀 솔직히 좀 멋쩍었는지 그건 내가 낼게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왜 저걸 전부 자기 손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꼭 그때마다 보좌관을 시키냐고. 그 대학 나와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집에서는 귀한 아들들인데 저거 노예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보던 거잖아요 저거. 보좌관 갑질 때문에 강선우가 그렇게 낙마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예. 보고 배우는 게 없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사람이 과연 김병기 하나뿐이겠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이재명이 어제 그 업무보고 때 한 얘기가 있잖아요. 공직자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 지위와 권한과 혜택을 누리면서 그런 것을 외면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누구를 말한 거냐? 누가 봐도 인천공항 그 업무보고 때 이학재 국민의힘 출신 이학재 사장 겨냥한 말로 다들 언론이 해석했는데 아니 김병기에게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 선출직 공직자예요. 예. 선거로 뽑히면 공직자 아닙니까? 왜 임명직 공무원들에게만 그거를 자꾸 부과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한 지 하루 만에 또 저런 보도가 나왔으면 이거 좀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하면 좀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병기 문제 지금 쌓이고 있고 이게 지금 몇 건이 아마 줄줄이 준비가 돼 있을 거다. 이렇게까지 조금 예측해 주셨네요. 아마 여러 가지 경험이 오랜 기간 동안에 긴 기간 동안에 기자 경험으로 볼 때 이 사건을 터뜨리는 언론사 좌파 매체가
살라미 전술을 쓰는 것 같다. 이런 것까지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네. 저는 이제 덧붙이자면 네. 다른 보좌관들도 용기를 내겠죠. 아, 예. 이게 뭐냐면 저런 걸 언론이 한번 딱 터트려 놓으면 야, 저기는 저런 거 써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보가 또 와요. 김병기가 저거 한 건이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김병기의 위세에 눌려서 말 못하고 있었던 전직 보좌진이나 그런 쪽에서 나도 하고 미투가 그거잖아요. 네. 김병기 미투가 일어날 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병기 건 다뤄봤고요. 이제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그 전에 허경숙님, 박봉희님, 생각하기님, 회원 가입 후원 고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깜빡하셨으면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으로 갈 텐데요. 전재수 장관이 낙마하면서 해수부 장관이 비어 있는 자리 이재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산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해수부 장관이 공석인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산 지역 출신을 이야기하는 건지 부산 지역의 주요한 정치인이라든가 사회관계 인사들을 지금 발탁하려고 하는 건지 지금 어떤 차원에서 일단 보십니까? 전재수는 이제 통일교 특검이 됐든지 예. 경찰 국수본이 됐든지 제가 보기엔 비유적 표현을 쓰자면 인당수에 지금 집어넣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이제 후임자를 얘기한다는 건 해양수산부 후임자라는 건 이제 전재수는 이미 사표도 냈지만 수리도 했지만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도 어렵다는 얘기를 이재명이 스스로 밝힌 것이다. 지금 수사를 받고 후임자를 얘기했다. 그것도 마지막 날 해양수산부 업무 보고 받으면서 그거는 그래도 재수는 보내도 부산시장은 반드시 찾아와야 돼. 이 뜻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산 사나이를 또 얘기했어요. 부산 사람을. 그러면 그 말 자체가 해수부가 하필 또 어제 이제 부산에서 옮겨와서 문을 열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네 번째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네 번째로 부산을 갔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부산만은 그러면서 이제 부산을 갖다가 반드시 부산 시장을 내년 6월에 이제 다른 사람을 내세워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물론 지금 후임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한 2명 있다고 그래요. 부산 출신의 간부, 교수 일부 언론은 썼습니다. 네. 그 사람 중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 사람이 후보란 뜻이 아니에요. 부산 사랑을 이재명이 계속 보여줌으로써 이 흔들리는 민심을 좀 붙잡아서 부산 지역의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뭔가 부산을 꼭 지키고 싶다. 이런 바람을 표출한 것인데 그럼 생각해 보면 바다 있는 곳이 물론 해수부가 우리나라 제2의 항구 도시이고 거기에 이제 제2의 도시고 최대의 항구 도시지만 목포도 항구고 항구 또 있잖아요. 인천도 항구고 물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어떻게든지 전재수는 보내도 부산은 못 보낸다. 부산 시장짜리만은 그런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좀 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전재수는 빠이빠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명이 그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부산 지역의 어떤 인사가 이 전재수 낙마 자리 해양수산부 장관 이 자리로 이제 임명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해서 이 전재수 장관의 낙마로 싸늘해진 부산 또는 부울경 민심 이게 전재수를 대체할 정도로 뭔가 회복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저 안 하면 저 부산 사람으로 가급적 임명하겠다는 저 말마저도 안 하면 부산 선거는 끝나는 거죠. 이렇게라도 해서 해수부 옮겼는데 지금 전재수 사건이 불거지는 바람에 사실 물 건너 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돼요. 네. 그 부산이 가뜩이나 지형이 전재수가 아무 일 없었을 때 막상막하였던 결과가 기억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본 게 있는데 지금은 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당이 내세운 또 어떤 후보, 정치인이 될지 신임
그 해수부 장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부산을 이렇게 공략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뭐 여러 군데에서 다 치러지지만 크게 보면 서울시장짜리하고 부산시장짜리 싸움 아니겠어요? 물론 뭐 다른 지역에서 뭐 강원도도 있고 뭐 경기도도 있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언론과 여러 관측은 결국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현재 국민의힘 수중에 있는데 이거를 두 자리를 다 뺏어오고 싶은 게 이재명 정권의 바람일 것인데 그중에 하나에서는 지금 뭐 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통일구 특검도 하자 그러고 그래서 지금 제2종합특검에다가 조금 이따 말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넣어놓은 게 있잖아요.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딱 넣어놨어요. 14개 수사 제2종합특검 그 지금 연내한다는 네, 네. 거기에 보면 그러면 국민의힘 단체장이라는 게 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 뭐 이 정도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그 단체장들을 사실상 굉장히 이제 특검 수사를 오라가라 하면 우리가 이제 잘하면 이 뒤집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이재명 정권은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전재수가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거기를 찾아올 여지를 남겨야 되는데 그러자면 부산 사나이밖에 없다. 이런 식의 판단이 작용한 건데 부산 민심이 좀 궁금합니다. 자갈치 아지매들하고 이 방송을 혹시 부산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뭐 또 부산 사람 시켜준다니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어줘야 하나 여기에 대한 답은 아마 부산 분들이 하시겠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정권의 특히나 이제 이재명의 어떤 포석이나 구성이 딱 어느 정도 윤곽이 일부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서울, 부산, 뭐 주 중간단에 있는 대전, 충남. 그래서 부산에 본래는 전재수, 서울에는 정원호 이걸 딱 라인을 놓고 대전, 충남은 통합하는 단체장으로 강훈식 이런 포석을 어느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한 축이 지금 무너져 버린 상황이 일단 됐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예. 일단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고 이 정권을 쥐고 있고 또 세수부도 옮겼고 또 할 게 많잖아요. 돈도 좀 풀 수 있고 지금 이 돈 풀기는 아까 이제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환율에는 쥐약입니다. 지금 돈을 풀어야 되거든요. 돈을 풀어서 민심 표심을 좀 구애를 하려면 돈을 더 풀어야 되는데 원화를 풀면은 환율이 올라갑니다. 이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많으니까 자 재수 수사는 단단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어차피 뭐 그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 출신을 내세워 가지고 민심을 달래고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의 현역 그 단체장들 출마 예정자들을 이렇게 오라가라 해서 좀 흔들고 그 다음에 돈 풀고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이재명 정권에서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잘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부산에 일단 한 축이 무너졌고 그걸 어떻게든지 견뎌야 되는 이재명 정권 부산 출신 부산 지역 인사를 해수부 장관으로 뭐 임명하겠다는 의도를 이재명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어요. 그것의 의미 이런 거 한번 살펴봤는데 이어서 민주당 내부 상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지금 보궐선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합동연설회가 어제 이제 진행이 됐어요. 친명계, 이재명계와 정청래 간의 이 대결 구도가 아주 명징하게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그 대결 구도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 정청래계의 이성현 후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우리 당의 분열을 바란 내란 세력과 같다. 그러면서 당원 1인 1표제를 다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 유동철 후보, 이재명계죠. 이 연설이 끝난 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당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이성윤은 사퇴하라. 어떻게 같은 당 동지에게 이런 무도하고
잔악하는 언사를 할 수 있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충돌했는데 아주 이제 이 최고위원 본고 보궐선거 1차 합동연설인데 세게 붙었네요. 오, 저도 놀랐어요. 예. 자기들끼리 이제 내란 세력이라고 삿대질 하는구나. 예. 이제 아니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전 정부 인사들,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 프레임을 씌운 지는 꽤 됐습니다만 이제 급하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내란 세력이라고 드디어 한다. 근데 지역적으로 또 재밌네요. 정청래파의 어찌 보면 그 이성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전라북도 전주 고향이고 예. 문재인이 나온 경희대 법학과의 또 후배고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출신이. 그래서 아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쳤는데 자기가 이제 그 지금 현재 정청래파가 2명을 내세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정복하고 이성윤이에요. 네. 원래 뭐 임오경이라고 핸드볼 선수 출신 재선 의원도 있는데 알아서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 그 친 이재명계로는 지금 말씀한 유동철 이 사람 부산 사나이입니다. 네. 부산 동의대 교수고 부산에 지역구가 또 있죠. 거기 뭐 부산 그 수영구라고 그러죠. 네, 수영인데 네. 거기에 이제 출마했다 떨어지고 나서 뭐 부산 시당위원장 나가려고 그랬는데 정청래파의 유정복이 컷오프 시켰잖아요. 그 이제 유동철은 그냥 정청래 측이라고 하면 지금 막 쌍심지를 돋우고 나올 판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뭐 강득구 거기에 이제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그 이건태 그러니까 2대3 싸움인데 이게 지금 1월 11일 날 해요. 내년 1월 11일.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보름 남았나요? 지금 이제 붙었고 그 내란 세력이라고 삿대질을 하니까 야 이제 이기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이거 보면 웃기는 거예요 지금. 아니 같은 편끼리 내란 세력이다? 이거는 이성윤이 좀 제가 보기에는 오버한 거예요. 근데 일부러 오버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호남 출신의 정청래파와 부산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이 잠바 입혀준 사람이거든요. 유동철은. 네. 게다가 이제 정청래파에게 컷오프 당했다는 원한도 있고. 그 둘이 지금 1차적으로 붙었는데 1인 2표입니다. 그러면 정청래파가 두 사람에게만 표를 몰아주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전략적으로 보면은 그 이성윤은 전주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민주당이 호남이 좀 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인 2표제를 이성윤과 문정복에게 정청래가 밀어주도록 하고 그러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쪽에서는 그럼 유동철 표도 있고 이건태 표도 있고 강득구 표도 있잖아요. 그 제가 보면 저 싸움은 정청래파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강 건너 불구경을 재밌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참 그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자기들끼리 내란이라고 그러나? 내란이라는 것을 이제 사실은 서로 알고 있었나 보죠.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려고 보니까.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네. 말이 독해지는 거잖아요. 네. 말을 자꾸 독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유동철 그 전 그 교수 뭐 유동철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번에 자기를 자른 문정복과 또 정청래파에게 뭔가 보복을 해서 여발한 듯이 당선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저게 2대 2로 붙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1인 2표제로 하면서 2대 3으로 붙으니까 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싸움이거든요. 제가 볼 때. 네. 그럼 왜 민주당 뭐 그 싸움이 중요하냐? 안 그래요. 이게 1월 11일 날 누군가가 두 자리를 차지하면 차기 더불어민주당 나가서 이재명 정권의 향배가 그 2대 1이 누가 2대 2가 되느냐에 따라 대단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 얘기면 당장의 최고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재명의 당장력이 더 커지느냐 그렇죠. 아니면 정청래의 당장력이 커지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어느 신문을 보니까 네. 저번에 이제 정청래가 밀어붙이려고 했던 전당원 1인 1표제.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부결됐냐면 소위 재적이 모자라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명계가 그때 투표율을 확 떨어뜨려 가지고 그 재적이 모자라니까 그 요건을 못 채웠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청래는 이거 포기 안 했어요. 그 다시 들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내년 초에. 이게 왜 중요하냐. 내년 8월에 민주당 2년짜리 대표 자리를 놓고 명청대전 뭐 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예상되는 후보는 정청래 대 김민석이에요. 사실상 말이 좋아서 정청래 대 김민석이지만 정청래 대 이재명 싸움입니다, 이게. 네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싫어한대요. 뭐 기자들 보고도 그렇고 뭐 심지어 뭐 이 전화해 가지고 제발 명청대전이란 말 좀 쓰지 마라. 우리는 원팀이야라고 한다는데 누가 봐도 명청대전이죠. 아, 싸우는 것을 보고 싸운다 그러는데 원팀이라고 하면 이게 좀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싸움의 포인트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쭤보면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향후 일정을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변수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당내 주로 이제 파벌 간의 이런 대립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보통은 선거나 주요 인사를 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이제 예상되는 일정들이 지금 딱 주르르 있는데 그 대립 양상이 어느 시점에 어떤 것으로 더 촉발되고 분화될 것으로 보세요? 아니 지금 이미 저는 내란 세력 공방이 나온 것부터가 이미 네.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동연설회가 지금 계속되면서 지금 저는 이 대목에서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인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어준입니다. 자, 김어준이 어떤 스탠스를 잡느냐. 김어준이 지금 아직은 무슨 큰 말실수는 안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김어준은 누가 봐도 정청래 편입니다. 근데 좀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재명 권력의 대들 용기도 없다고 봐요. 살아있는 그 핵심 권력이니까. 그러면 지금 진작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충정로 대통령, 뭐 용산에서 이제 다시 청와대로 간다니까 청와대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 소리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자, 이때 김어준이 어떤 편에 이제 서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제 이게 뻔해요. 뭐냐면 맨날 아침마다 하는 김어준 유튜브에 어떤 후보들을 출연시켜서 띄워주느냐를 보면 이 김어준이 누구를 미느냐가 나올 겁니다. 아직은 뭐 특별하게 뭐 이제 뭐 김어준이 뭐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부르든지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다면 그러나 이게 보면 이게 잘 뜯어보면 그래도 밀어주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도 배팅할 때가 됐어요. 지금 뭐 환율 배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김어준도 자 보름달에서 어쨌든 이지러지는 달에다 배팅할 거냐. 아직은 보름달이 아닌데 보름달을 향해 가는 권력에다 배팅할 것이냐. 머릿속이 좀 복잡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김어준의 방송의 흐름 이것도 뭐 그것도 그렇다고 거기 가서 보시란 말씀이 아니라 이게 보도가 나올 겁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는 것도 그 싸움은요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참 김어준 얘기도 마침 해주셨는데 지금 이재명과의 이 정청래가의 당내 갈등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는데 초기에는 물밑에서 있다가 일종의 약간의 몇 가지 중요 현안을 중심으로 싸우는 것 같은데 지금은 대리전 양상이 되고 있고 조만간 아주 뭐 공천이라다 여러 형태로 폭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작이 됐다는 이제 분석이신 것 같은데 지금 당내 이런 권력 갈등 또는 이재명 권력과 정청래 권력과의 싸움에 이걸 뭐 조정할 거나 뭐 약화시키거나 뭐 이런 당내 어떤 중재자가 과거에는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하면 원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도 원로가 있긴 하죠. 그 보통은 뭐 외국에 의해도 보면 전직 대통령이 원로를 합니다. 그러면 진보 출신 대통령으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뭐 DJ가 있었는데 안 있으니 이게 돌아갔으니까 지금 문재인이잖아요. 예. 근데 문재인은 이미 줄을 서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면 김어준이
제작 편의를 제공하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뭐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전재수를 제가 사실상 지금 인당수에다가 버리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이게 만약에 찐 이재명계였으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전재수가 아깝긴 하지만 알고 보면 전재수가 누구냐. 노무현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장을 했고 그 뒤에 친문계의 적자 노릇을 했어. 그러니까 친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육참골단이라고. 그래서 자기 쪽에 희생을 시킨다면 시킬 수 있다. 근데 전재수는 그런 부담이 좀 없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깝긴 하겠죠. 그런 생각이라면 문재인을 원로로 보기에는 이재명계 측에서는 좀 찝찝하잖아요. 말로만 뭐 명문정당이라 그랬지 사실상 총선 때부터 좀 사이가 안 좋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해찬 정도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찬은 누가 봐도 지금도 무슨 어디 공개석상에서 손 다정하게 잡고 다니잖아요. 이재명이랑. 그러면 조정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한 사람 또 이 당에서 지금 모든 그 뭐 20년 집권론을 얘기하고 이재명의 뭐 이야말로 원조 멘토라고 하는 소리 듣고 지금도 민주평화통일정책 그 회의 자문회의에 네. 상임부의장. 네. 이거 대통령이 상임의장이기 때문에 상임부의장이면 그냥 사실상 1인자예요. 그 대우가 거의 그 부총리급 아주 그냥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로가 없다. 원로도 편이 갈라져지죠 지금. 그렇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팀이다 하면 원팀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할 때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꼭 그 사람들 말버릇이 있어요. 참말이야. 진정이야. 내가 지금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진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족을 안 달아요. 근데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상대방이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이 야 진짜야. 우리 정말 정말이야. 아니 보면 무슨 시도 때도 없이 원팀이라 그래요. 진짜 원팀은 원팀이라고 하지 않는다.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자, 환율로 시작을 해서 민주당 당내 내분 상황까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한번 가려지기 시작을 하겠네요. 자,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